사이코패스는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어떤 처벌을 받는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쁜 짓을 쉽게 하는 겁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선천적인 악인입니다. 사회적 규범, 그다음에 뭐 공정함, 뭐 책임감 이런 거 다 없고 양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연민도 없고요, 애착도 없고. 그걸 보여주는 잃어버린 지갑 실험이라고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이제 길바닥에 누군가의 지갑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지갑이 있는데 그 지갑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정이 강하게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지갑에 어떤 게 들어있을 때 가장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까요? 저는 3번 아이의 사진이에요. 왜냐면 저게 저 사람한테는 지갑에 넣고 다닐 정도로 소중한 사진이니까. 다른 분들도 대부분 동의하시지 않나요? 자, 지갑의 회수율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압도적 차이죠? 15, 20, 88. 네. 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크게 이상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타고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이 이 세 종류의 지갑을 어떻게 대하는지 대충 이제 짐작해 가실 겁니다. 전혀 차이가 없죠. 연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어떤 지갑이든 돈이 얼마나 들었는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딜레마에 빠지지 않아요. 딜레마는 야, 이렇게 하자니 얘가 힘들고 이렇게 하자니 이쪽이 피해를 봐. 이런 걸 다 딜레마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마을에 살인마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곳간 같은 데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갓난아기죠. 갓난아기가 막 울음을 터뜨리려고 해요. 이제 발각되면 우린 다 죽는 겁니다. 자,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정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왜 그런 긴박한 상황에 지금 보여주시는 표정은 왜 어려운 걸 시켜 나한테는? 저는 생각해봤는데요. 저는 두 가지로 행동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아이의 아빠였다면 나머지 마을 사람들을 다 같이 죽게 할 수 없잖아요. 아이를 안고 뛰쳐나갈 것 같아요. 도망쳐 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죽을 거 싸우다 죽어보겠어요. 차라리. 애기가 우는 걸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두 가지 방법 외에는 떠오르지 않네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떻게든 소리가 안 나가게 막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또 어떻게 하셨나 했더니 음향공학과 전공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심지어 또 어떤 분들은 이러세요. 아이에게 최면을 걸어보면 안 될까요? 부터 시작하고 네. 어떻게든 아이를 죽인다로 가지 않아요. 네. 아기를 즉각적으로 죽인다라는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정상인 거죠. 그렇죠. 하지만 사이코패스들은 애 죽여. 한 방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킨다? 합리적일 수 있죠. 실용적인 걸 위해서 가치를 희생시킨다? 합리적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약한 자나 아니면 소수를 대를 위해서 아니면 이익을 위해서 희생시키는데 제일 중요하죠. 망설임이 없다. 예. 그래서 딜레마 문제를 주고 어떤 해결책으로 가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망설이고 주저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가. 예,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또 특이한 연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사이코패스를 겉모습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세 분 중에서는 또 그런 딱 보면 이건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좀 느끼는 거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았다면 저희가 안 당하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명쾌하신데요? 명쾌하신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 면도날 그 면도 수영할 때 네. 그걸로 몸을 자른 사람이 특히 발을 자른 사람이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해서 그 어떤 범죄가 있으면 경찰이 그 범인 발을 꼭
확인해요. 우와. 네, 이렇게 자기 몸을 그렇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 그 대학의 연구팀이 실제로 남성의 얼굴의 가로와 세로,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비교한 겁니다. 가로폭 비율이 높아요. 요럴수록 사이코패스라기보다는 사이코패시적 성향, 사이코패시 성향이 높다라는 반사회적 성향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는 꽤 안정적으로 관찰이 됩니다. 네네. 저를 보실 필요 없어요. 저는 동그란 거예요. 네네. 가로 비율이 넓은 게 아니에요. 전 동그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살이 찐 거예요. 지름이 기본적으로 동양인들이 약간 좀 얼굴이 좀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거고 맞아요. 그렇죠. 서양인들은 긴 편이죠. 네, 그런 네, 거 네, 치자면은 동양인들은 그럼 사이코패스 성향이 많다. 그렇죠. 이렇게 결론을 줄 수는 네, 없잖아요.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분명한 건 이게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나느냐. 테스토스테론의 비율이 높을수록, 농도가 높을수록 이게 옆쪽으로 좀 이렇게 가로 비율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연구들이 제대로 된 해석이나 아니면 설명 없이 다가오면 얼굴 넣을 때 조심하자. 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음 연구는 조금 더 흥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심박수. 네. 그게 바로 뭐냐? 이제 닐 제이콥슨이랑 존 거트먼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또 임상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연구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면서도 정말 분노를 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연구인데요. 이 사이코패스들은요. 이제 팔걸이가 이게 좋은 의자들 있죠. 이제 흔들 의자도 있고 이제 요즘 안마 의자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거 다 이렇게 쉬고 있을 때보다 사이코패스들은 자기 아내를 때릴 때 심장 박동수가 더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때 더 편하다는 거예요, 마음. 끔찍하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폭력적인 행동을 할 때 더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끔찍한 인간들이죠. 그런데 소시오패스들은 이것보다는 더 다채로운 얼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크나이트에 나오는 조커, 사이코패스지만 소시오패스들의 상당수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냐면 이런 얼굴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이 얼굴 기억나시죠? 이거 네, 슈렉에 나오는 그런 얼굴을 얼마든지 합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제 미국 친구의 또 다른 미국 동료가 바로 이런 유형의 소시오패스인데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얘기하고 힘든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동정심을 삽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제 동료인 A는 그 B의 사정을 듣다가 자기 돈을 다 쓰게 돼요. 계속해서. 나중에 보니까 A 집에 B가 와서 살고 있는데 우리 집은 안방을 B가 쓰고 있어요. 컴퓨터도 B가 쓰고 있고 심지어는 A가 그래서 오히려 사정사정합니다. 집은 제발 나한테 그만 오라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B가 진짜 잘 보이는 표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소시오패스입니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경우든 소시오패스들은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스라이팅은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바로 이런 단계죠. 첫 번째로 관계를 형성해야 되죠. 그렇죠? 밀접한 관계. 그러니까 제일 밀접한 관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밀접한 관계가 뭐예요? 가족? 그런데 가족은 원래부터 혈연인데 혈연이 아닌데도 제일 밀접해지는 건 가족 만들기 전에 뭡니까? 연인. 연인, 부부. 네, 연인과 부부. 부부가 가장 가스라이팅이 많은 이유예요. 그러면 두 번째 반드시 꼭 하는 게 뭐냐? 아까 가스라이팅에서 나왔죠. 기억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한 번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예전 실수들이 다 같이 뛰어나오면서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만들어내죠. 네.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오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야라고 하면서 반박을 할 수도 많게 되지만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는 아예 저항을 못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미니마이징이에요. 계속해서 고립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 세 번째를 하는 군대 밖에서 군대 안에 있는 친구에게 이걸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병사 한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오더니 저는 정훈 장교님이랑 이제 다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뭐야? 무슨 얘기야? 너랑 나랑 연애하냐?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 알았어 오지 마 정원실에. 근데 나중에 한 2년 후에 그 친구가 우연히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더라고요. 그때 정훈 장교님과 만나지 말라고 제 친구가 얘기했기 때문에 안 간 거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 정훈 장교님 만나지 말라고 얘기한 애가 그럼 같은 부대에 있었느냐? 아니래요. 자기 과 친구래요. 네. 그러니까 걔는 군대를 갔고 그 과 친구가 계속해서 걔네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걔는 군대를 갔고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친구는 그 친구를 이용하면서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하는 과정에서 이 소시오패스적이고 가스라이팅하는 친구는 계속해서 자기 말을 듣게 해야 되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미니마이징이에요. 어떤 식으로 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입영 전날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군대 가면 맞아 죽을 수 있어. 최대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말라고. 계속해서 고립시키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되느냐? 무시가 들어갑니다. 근데 무시를 세게 하는 걸 우리가 보통 개무시라고 하죠. 네. 근데 정말 그런 식으로 무시합니다. 네. 옆에 그냥 물건이 있는 것처럼 무시할 때도 있고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보세요. 관계를 밀접하게 맺었죠? 기억을 왜곡시켰죠? 미니마이징 시켰으니 이제 이 사람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이 무시하고 나를 사람 취급 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다가 일로 와. 이러면 진짜로 주인 앞에 꼬리치는 강아지처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종을 만들고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 알까요? 알까요?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심 가지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본인이 인식하는 거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게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인간들이 지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만드는 행동에 관심이 없는 인간들일수록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으로 대화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세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까지 나도 모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단계, 미니마이징이 시작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친구가 있는데, 나에게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때 맞서 싸운다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논리로 이기겠다?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끊으셔야 돼요. 맞서서 싸우지도 마세요. 그냥 버리세요. 관계를 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스라이팅하고 훈계, 조언의 차이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훈계를 하는데 가스라이팅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 혹시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훈계는 대부분 일회성으로 그칩니다. 근데 가스라이팅은 동어 반복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통 웬만한 건요, 우리는 그 내용 위주로 전달을 할 때 한 번 내가 한 훈계는 더 이상 되도록 안 하려고 해요. 첫 번째가 바로 그렇게 동어 반복적인 현상이 있다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훈계는 대부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가스라이팅은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를 주로 다듬고 더 많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인 거죠. 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얘기를 지금까지도 계속 해드렸는데 못지않게 또 힘든 사람들이 있죠. 나르시시스트. 이 나르시시스트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안 돼야 지가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 나르시시즘의 차이는 박 부장이 있고 자존감이 높은 김 부장이 있다고 치자고요. 왜? 저는 김 씨니까 제가 김 부장 좋은 거 할래요. 자,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김 부장은요, 일을 잘했는데 상무님이 와서 김 부장 이번 일 너무 잘 됐네, 훌륭해 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팀 애들이 원래 한기량 합니다.
자, 이 말엔 이런 뜻이 있죠. 나의 부하들도 나만큼 뛰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협동을 잘해서 이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나르시시즘에 완전히 빠져 있는 이 박 부장은 와,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비슷한 일을 했고요. 잘했고요. 그런데 상무님이 와서 박 부장 이번에 이렇게 일을 잘했어. 훌륭해. 라고 칭찬을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띨띨한 부하들을 데리고 내가 그 일을 해냈지 말입니다. 네. 나르시시즘은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못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나르시시즘에 있는 사람들은요, 심지어 겸손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꽤 겸손해 보이는 것 같이 연극을 하지만 결국은 얘가 후지고 멍청한데 내가 도와줘서 잘 된 거야.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려고 해요. 왜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질까요? 바로 어렸을 때부터 서열과 등수에 민감한 사람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이에요. 와, 우리 애가 이번에 95점을 받았어요. 야, 잘했구나. 이게 아니라 몇 등이야. 그러니까 석차 위주의 평가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 때로는 지나치게 작은 일에도 과한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큰 칭찬감을 느끼기 위해서 뭡니까? 내가 받은 일에 혹은 내가 한 일의 성과가 하이라이트 된 것보다 남이 한 일이 더 저평가되면서 그 격차감을 더 많이 느끼려고 한다는 거죠. 정말 힘든 건 이 나르시시스트가 부모가 됐을 때예요. 이런 부모들이죠. 내가 널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가. 이제 이건 워밍업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상처 부위 하나하나가 이제 이건 내가 너를 그때 없느라고 생긴 상처고, 네. 이건 내가 그때 너를 안느라고 생긴 상처고, 그리고 내 인생은 너를 키움으로 인해서 망하는 인생이다. 네. 사실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저주예요. 네. 이게 또 천륜이니 거스를 수도 없다라는, 세상에 어떻게 부모님을 버리겠어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 부모님을 둔 그런 자녀분들께는 관계를 단호히 끊으라는 말씀까지는 드릴 수는 없지만 적당히 멀어지셔야 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들은 미래를 꿈꿔요. 그런데 자기의 불행을 팔아 자기의 욕구를 해결해? 이건 정말 안 좋은 부모님이죠. 나르시시즘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죠. 그게 바로 예전에 봤던 아파트에서 근무 중인 경비 업무하시는 분에게 자기 차 손으로 밀었다고 온갖 구타하고 협박해서 결국 사직을 종용했고 심지어 그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온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이었잖아요. 갑질이 전형적으로 나르시시즘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나르시시스트가 상대방을 굉장히 잔인하게 다룰 때 그 전조가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어딜 감히. 어딜 감히. 학생이 감히. 젊은 친구가 감히. 여성이 감히. 전 이 말은 인간이 내뱉을 수 있는 말 중에 굉장히 안 좋은 탑10 안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런 감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 치고 나르시시스트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네고시에이터라는 개념을 아시나요? 네고시에이터. 인질극 예, 가지고 예, 할 그렇죠. 때 예. 네고시에이터는 그 인질 협상가 네. 이런 개념을 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위기 협상가 뭐 이렇게 해갖고 실제로 이제 하는 거는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은 인질범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이럴 때 이제 하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미국의 네고시에이터 훈련 영상입니다. We will bring this to you. Ray Delcom has now walked away from the situation, and Paul Broussard remains now alone. He still has the weapon. 지금 저분은 오른손에 뭘 들고 있죠? 총. 예, 총을 들고 있죠. 그럼 뭘 하려고 하는 거죠? And as a 예, law enforcement 자살을 officer 하려고 하는 겁니다. himself, is most likely aware
of the situation. 저번에 행동 특이점을 발견하셨나요? 코를 한 번 만졌고요. 예. 얼굴을 한 번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총을 들고 있었고 왼쪽 손이었죠. 그렇지. 왼쪽 손으로 이렇게 쭉 포켓에 네. 뭐 이런 걸 좀 꽂혀 있고 뭐 그런 행동을 좀 했던 것 그렇죠. 같은데요. 보통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정한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실제로는 저 사람이 왜 돌아오겠습니까? 망설이고 있어서 그렇죠. 망설이는 것도 있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저 장면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도와줬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손이라도 잡아줬어야 되는 거고 얘기라도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뭐가 되냐면 이게 자살하고자 하는 심리 상태가 계속 올라가는 상태. 그게 되고 그 다음에 특별한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얼굴을 건드리거나 혹은 긁거나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원래 심리학에서는 다른 개념을 쓰지만 저희들은 이거를 일종의 결심 행동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행동에 옮깁니다. 이것이 시간이 짧은 경우도 있고요. 조금 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대부분에는 이 과정을 다 거칩니다. 이게 이제 아주 독특하게 장면으로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박형규! 살인의 추억. 어떤 영화인지 아시겠죠? 살인의 박형규! 저 장면은 그 봉준호 감독님도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중에 봉준호 감독님이 저 후일담을 말씀해 주시는데 저걸 디렉팅을 하셨냐라고 했는데 안 하셨다고 합니다. 저기도 박해일이란 그 배우가 왜 저길 긁었는지를 몰랐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박해일이란 배우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장면 너무 좋았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작지만은 크리티컬한 행동 자체가 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용의자들을 2시간이건 4시간이건 계속 면담을 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뭐 밥은 먹었냐 아니면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런 것처럼 물어보시는데 그건 사실 의미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얘기의 앞에서 어떤 작은 행동 근데 자기는 모르는 행동. 사실은 그걸 저희들이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거는 비교적 진실에 가까울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상황과 그 장면이 이 사람한테는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선 트리거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파일러들은 그런 작은 장면들을 찾아내도록 훈련돼 있는 사람들이고 평소에도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럼 무의식 중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긁는 거랑 정말 그냥 계획적으로 긁는 거랑의 비교와 차이는 어느 정도 다 확실히 되시는 거네요? 그거에 대한 것 때문에 짧은 시간에 그것이 실제인지 아닌지를 저 취조 장면에서는 보통 3인 1조로 들어갑니다. 근데 약간씩 그 프로파일러들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나는 요거라고 생각한다, 요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다음에 그 사람의 그 행동 뒤에 있는 진술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근데 교수님 이제 이거 방송 나가면 범인들이 이거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가려워도 못 긁을 것 같아요. 가만히 두 손 꽉 넣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깍두기고. 이렇게 하는 게 행동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행동이겠죠. 사람은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한다는 행동은 사실 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통제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반사의 인격 장애에 더 가깝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걸 통제하기 어렵죠. 그러면 계속 한 3시간 넘게 이렇게 관찰을 하고 했는데도 그게 진짜 안 나타난다. 그럼 이게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소름 돋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보통 가지고 있는 범죄에 대한 고정관념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범인은 사회 부정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 아닌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통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여러 범죄 중에서 가정환경 좀 불우하고 못 사는 데서 이렇게 나왔고 또 뭐 이런 잘못된 편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범죄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약간 억눌리고 또 일종의 주눅 든다고 하죠. 그런 분들은 수단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도
자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건데 첫 번째 편견이 범인은 사회 부정자일 것이다. 성범죄의 80% 이상이 주로 아는 사람.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면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몇 번 본 사람. 그건 뭐냐면 사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범죄자는 비교적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난 거 아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통 전문 용어로 이제 대인 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방화범은 뭐겠죠? 대물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접근을 하기가 힘드니까 뭘 하는 겁니까? 불을 지르는 거죠. 이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 영세사님은 강호순입니다. 어떠신가요? 얼굴로만 보면 진짜 평범하고. 그렇죠. 예, 예. 네. 처음에는 무슨 사건이냐면 실종 사건만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잡히고 보니까 다 납치 살해한 사건인 거죠. 주로 이 강호순 사건 같은 경우를 연쇄살인이라고 보게 되는 부분은 살해 방법이 아주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대상도 그렇고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의 피해자들을 일종의 프로필을 조금 일별한 겁니다. 특징적으로 뭐가 나타나시죠? 치마, 부츠, 치마. 또 왜소한 키. 처음에 이제 강호순 사건을 접근할 때 이게 무슨 사건인지 몰랐습니다. 그거를 시작했던 사람들, 수사했던 사람들, 또 저같이 이제 지원을 했던 사람조차도 초기에는 이 사건이 어떤 종류의 사건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피해자의 유형을 찾고 보니까 저런 특성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나이대를 한번 보세요. 나이대가 사실 다르죠? 네. 그리고 키가 조금 작은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저 부분은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독특한 특징은 중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범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연쇄살인 사건을 접근할 때는 굉장히 머리가 빠질 정도로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트라우마와 트리거를 가지고 있고 무엇에 자극을 받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갑자기 실종이 되고 피해자가 생기는데 이 피해자들의 연속성, 그러니까 연결성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저런 것들을 오픈된 상태에서 많이 보려고 하죠. 실제로 이 사람은 체포될 때 차가 3대였고 집도 2채, 농장 하나. 우리가 생각했던 연쇄살인범이라는 것과 굉장히 다르죠. 왜 그랬을까요? 숨어 있으려고 그래요. 사람들 속에 숨어 있는 것. 그러니까 강호순 같은 경우는 그랬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아주 친절하고 싹싹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너무 자상한 아버지. 이런. 당시에도 그 강호순 사건이 벌어질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 차에 타지 마라. 라고 했는데도 그 뒤로도 몇 가지 사건이 더 생겼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그 피해자들의 잘못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 범죄를 어떻게 하면 잘 저지를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잘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범죄자인 거죠. 조심해라고 하지만은 문제 설정이 잘못된 거죠.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차에 탔거든요, 피해자분들이.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같은 지역 주민? 그리고 너무나 선한 얼굴? 제가 뭐 어디까지 가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너무나 그 주변에 대해서 잘 알고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같이 사는 분이 아닐까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강호순이 굉장히 말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사람 찜쪄 먹을 정도로 말을 잘했죠. 그 정도로.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범행을 쓰였던 차 조수석에 자기 아들 사진을 썼다고. 거기다가 아들이 가지고 있는 곰인형도까지 두고. 안심시키려고. 그렇죠. 이게 일종의 범행 장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치 아주 자상한 가장이 아들한테 선물 주러 가는 길에
차 태워드릴게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범죄자라고 하는 게 문 열고 가세요 이렇게 얼굴 저처럼 이렇게 갖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범죄에는 그 범죄에 맞게끔 진화된 방법이 있는 겁니다.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기꾼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기꾼은 사기꾼이 생겼어요. 답을 하는데 그럼 막 화를 내죠. 장난하는 거냐. 근데 진짜 사기꾼 같이 생겼어요. 진짜 사기꾼 같이 생겼어요. 그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전대를 옆에 두르고 여기다가 막 뽀글이 파마를 하시고 그런 분인데 200억대 갯돈 사기의 주범입니다. 다가가기 되게 쉽게 만드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범죄자는 바로 그겁니다. 다가가기 쉬운 세팅을 온몸으로 하는 사람이 범죄자입니다. 어머. 그러니까 억지로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야. 그래서 경찰들이나 프로파일러들이 실제로 이제 그런 범인들을 계속 보면은 요건 사기꾼, 방화범, 패스, 이 얼굴에 이 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게. 보통의 일반 우리 시민분들은 그런 분들을 만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적어도 이런 고정관념, 말하자면은 아들 사진을 차에 두는 가정적인 남자는 범인이 아닐 거라고 하는 그 부분은 사실은 한 번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거라는 거죠. 그만큼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아니면 전형적 범죄자는 자기 주변이라든가 자기의 행동을 철저히 통제할 수 있는, 이미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호순의 농장과 그 식당을 들이쳐갖고 검거할 때 저 사진이 있어갖고 저 사진을 왜 걸어뒀을까라고 본인한테 물어봤는데 너무 따뜻해 보이잖아요. 대답을. 맞아. 실제로는 잡아먹었습니다. 실제로는 잡아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이코패스는 인면수심이네.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어머. 공감 능력이라는 건 감정을 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아시나요? 네. 터미네이터에서 기계인간을 탐지하는 원시적인 방법이 뭐죠? I will be back. I will be back. 저 이따 잠깐 보시죠. 개소리가 나죠, 개소리가. 보면 개가 짖습니다. 그러면 저 기계인간이다라고 사격을 합니다. 동물들은 얼굴 표정을 봅니다. 사람의 표정을 봅니다. 그러니까 기계인간은 표정이 없는 겁니다. 그 로봇이니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시지 않습니까? 개도 이렇게 눈을 쭉 보고 하죠. 네. 서로 교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교감을 못 하니까 이게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앞에 나온 걸 조금 정리를 하자면 세 가지 정도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죠.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자기 여기 칼자국 나는 데서 응급실에 갑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뭐 빨리 좀 해달라고 하는데 옆에서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럼 상관없고 막 이게 이제 극단적인 자기중심성이고 연쇄살인 범 유영철 같은 경우가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절대 자기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지만은 나한테 죽은 여자들이 몸 관수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죽인 거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그렇고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이죠. 인천 연수구에서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에서 17세 김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치소에서 한 말이 있죠. 뭐가 가장 힘드냐 했더니 날씨가 좋은데 벚꽃 못 보러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적으로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방해하면은 거의 가차없이 용서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것과 연관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강한 자극 추구입니다. 아주 강한 자극 추구. 요건 이제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적인 부분이 있겠고 촉각적인 부분이 있고 청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인문학적인 형태의 만족이라든가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의 만족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주 극단적인 자극입니다.
그래서 보통 연쇄살인범들의 살해 방식이 되게 잔인한 것은 죽어가는 장면을 보려고 하는 시각적인 욕구, 그리고 죽어가는 것 속에 들리는 소리 같은 거, 그리고 그 시체를 만짐으로써 느껴지는 차가움을 느끼고자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걸 거꾸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프로파일러들은 독특하게 소리와 연관되어 있는 사이코패스구나, 색깔과 관련된 사이코패스구나, 아니면 이것은 촉각과 관련된 사이코패스인가를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찾아가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가 뭐냐면 늘 일탈을 합니다. 보통 이제 그 사이코패스들이 어렸을 때는 잘 나타나지 않고 한 청소년기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 7, 8살쯤 되면 뭘 하냐면 길 가든 간판을 뻥 찹니다, 그냥. 자기가 피해가면 되잖아요. 네. 근데 왜 이게 내 앞에 있어야 돼? 라고 자기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혼나죠. 가게 주인한테 혼나죠. 네. 그럼 이제 조금 발전을 합니다. 멀리 가서 비비탄총으로 팍 쏩니다. 아, 그래서 복수. 네, 그렇죠. 요게 사소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통해서 만족을 얻고, 그 경험을 통해서 머릿속에 뇌 구조가 바뀌어갖고 진화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요 사이코패스 얘기를 했으니까 혹시 그 소시오패스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네. 그런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나 해서요. 요 사이코패스 얘기를 했으니까 혹시 그 소시오패스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네. 그런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나 해서요. 글쎄요, 그거 알고 싶어서 제가 나온 건데요. 예. 대부분의 분들이 강성진님 같이 생각하실 겁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무슨 차이가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실제로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는 병이 아닙니다. 이게 일종의 행동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그런 것이 몸에 습성화되어 있는 어떤 인간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소시오패스는 사이코패스 범주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의 하위 범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다른 건 뭐냐면은 사이코패스는 약간 선천적인 기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과 대비돼 갖고 소시오패스는 이제 후천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양육하는 가족에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극단적인 형태의 양육 방식을 겪었거나, 아니면은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형태의 부모를 만났거나, 아니면 방임하는 부모를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인간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이코패스이면서 소시오패스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가 분리된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소시오패스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겁니다. 그 성과의 달콤함에 한번 맛을 본 사람이면은 일정 정도 뇌의 만족도가 바뀌어서 다음에도 똑같은 방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그것은 마약과도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해외로 파견을 나가게 해달라. 그래서 결국에는 파견을 허락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형사정책 학부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귀향이었죠. 왜냐하면 제가 간 곳이 정말 주변에 교도소밖에 없고, 그리고는 있는 주민은 모두 교도관이고, 그리고는 이제 뭐 학교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그 형사 정책이 특화된 그런 조그만 학교로 텍사스 주립대학의 어떤 캠퍼스로 이제 교환 교수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사형 집행 교도소에 바로 이제 저 빨간 막루가 있는 옆에 제 연구실이 있어가지고 제 연구실 유리창을 통해 가지고는 언제나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소를 물끄러미 쳐다볼 수 있는 이런 이제 연구실에서 뭐 2002년과 2003년을 보내게 됐죠. 그 당시에 이제 텍사스의 교도소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법만으로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진짜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는 이제 놀랐던 거는 이제 교수님께 정보를 좀 검색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좀 했었고, 그랬더니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하는 거를 볼 수가 있다, 참관할 수 있다.
그 사형 선고를 했던 판사님이나 또는 수사기관의 검사님 또는 그리고는 연구자들도 들어가서 참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참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 사형수가 죽인 피해자의 가족들은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되게 잔인하구나. 정말 인권을 중시 여기는 미국이 이렇게 잔인하다니 하는 그냥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이틀 동안 됐다 고민을 했어요. 진짜 가서 사형 집행을 볼 거냐 말 거냐. 약물로 한다는데 약물로 해도 사람이 숨이 넘어가는 순간을 구경한다는 게 그리 제가 이제 천주교 신자이다 보니까 성당은 열심히 안 나가지만 이제 좀 양심에 꺼리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사실은 포기를 했죠. 그리고는 이제 교수님께 난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여전히 궁금하면은 그 교도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봐라. 그런데 이제 교도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번 달에 죽일 사람의 리스트가 쫙 나와요. 제가 그걸 보고 또 한 번 까무라쳤죠. 사람 사진도 나오고 그 사람이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어찌저찌하여 물론 피해자의 이름은 다 익명입니다만 지금 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지 하는 설명이 전부 올라와 있는 걸 보면서 교수님한테 그 다음날 가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까발려도 되냐? 범죄자는 인권이 없냐? 인권 운운하면서 제가 약간 격앙된 모습으로 미국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는 식으로 이제 질문을 했더니 한참 저를 어이없는 얼굴로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영어를 제대로 못해서 이해를 못하나? 왜 나를 이렇게 어이없게 쳐다보지? 하고서는 이제 생각을 전 하고 있는 사이에 그분이 이제 설명하시기를.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시더라고요. 그때 머리를 한 대 쾅 맞은 것 같은 게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의 가장 큰 고객은 누구입니까? 보통 사람들. 가해자죠. 모든 형사 절차는 피고인의 인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형사사법제도의 가장 중대한 고객은 범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의 인권 침해가 안 되도록 수사를 해야 되고 또 기소를 해야 되고 재판에서도 범죄자에게 정당한 판결을 내려야 되고 교도소에서도 무슨 고문이나 무슨 인권 침해나 이런 것 하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징역형을 다 살게 해서 그 다음에 만기 출소를 시키는 게 결국은 형사 정책의 목표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깜빡 잊은 부분이 바로 피해자였습니다. 피해자는 우리나라에서 그때 그 당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냥 증인에 불과했어요. 나영이는 증인이었죠. 나영이가 형사정책의 주요 클라이언트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수사기관에서 수십 번 불려가서 인공항문 수술을 하고도 가서 주사를 받아야 되고 하혈을 하면서 주사를 받아야 되고 재판정까지 나가가지고 저 아저씨가 나를 성폭행했으니 처벌해 주세요라고 꼭 이야기를 했어야만 했었고 그게 결국은 나영이가 겪은 형사사법제도에 의한 2차 피해입니다. 결국 형사사법제도는 범죄자 못지않게 나영이에게 끔찍한 가해 행위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미투 운동을 바라보면서도 비슷한 이제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는 실제로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게 2차 피해입니다. 도와주세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하고 아주 용감하게 TV까지 나와서 얼굴까지 다 밝히면서 호소를 했는데 문제는 그다음 일부터죠. 네가 결국은 뭐를 잘못했길래 그렇게 피해를 당했냐, 뭐를 안 했길래 피해를 당했냐, 뭐를 노리고 그렇게 피해 발고를 하느냐 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2차 가해 행위에 지금 피해자가 돼서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텍사스주에서 제가 봤던 것들은 그때 이제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피해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는 곧 가해자의 인권은 중심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한, 특히 이제 모든 성범죄자들이 재범률이 높은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는 굉장히 재범률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범을 이미 한 누범자들에 대해서는 다시 출소를 하면 얼마든지 쉽게 먹잇감을 구해서 공격할 수 있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형사정책의 무게중심이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로 가게 되는 그런 이미 그렇게 된 제도를 제가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사진에 저렇게 이제 돼 있어요. 막 길을 이제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저기 팻말이 데인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팻말을 뭐가 데인저인가? 이 집에 등록된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
인권 침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내가 정말 거주의 자유권이 있는데 졌다가 저렇게 팻말을 붙여놓으면 진짜 열받아서 가서 확 이렇게 뽑으면 범죄입니다. 그럼 징역살이 또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뽑지도 못하고 아침에 나가면서 보고 들어오면서 보고 경각심을 본인이 갖겠죠. 내가 이렇게 레지스터드 된 그런 이제 등록이 된 성범죄니까 내가 까딱 비슷한 일 또 했다가는 즉시 검거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겠죠. 뭐라고 써 있나요? 뭐라고 써 있나요? 네, 저기 있다는 거죠. 운전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라고. 차선을 그대로 가면 안 되겠죠. 이리 바꿔서 이렇게 멀리 돌아서. 저분은 대리운전도 못 하겠는데요. 네, 안 해주려고 힘듭니다. 하는데. 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출소를 한 이후에도 일반 그 주민으로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치료 목적의 교도소에 좀 더 수감이 돼야 되는 그런 이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도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보호관찰소를 가서 거짓말 탐지를 받아야 됩니다. 너 아동 또 이제 건드렸냐, 어린애 건드릴 생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 아니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해서 거짓말이 나오면 이 사람이 또 언제 이제 실수를 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계속 관리 감독의 수준을 높이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미국에서는 여권에다가 아동 성범죄라는 그 기록을 남기는 주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 여행이 제재를 받겠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사법 정의의 중심이 이 가해자가 얼만큼 인권이 잘 보호돼서 처벌을 받는가 하는 과정보다는 피해자가 얼만큼 안전하게 그들로부터 보호를 받는가 이 무게 중심이 확 옮겨온 그런 제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보면 그 아주 위험한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에 출소 직전에 이 사람들을 사회로 돌려보낼지 아니면은 일종의 치료 감호를 더 시키는 병원에다가 입원을 시킬지 하는 거를 의사결정을 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심리학자들이 들어가는데 그 심리학자들은 결국은 이 데인저러스니스를 어떻게 위험하다는 걸 어떻게 감별을 해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개발을 해가지고 집행하는 거를 보면서 아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거구나. 심리학자로서 형사정책이라는 시스템 내에서 좀 더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중이 존재하는 거구나. 연구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오자마자 연쇄살인들이 막 많이 터졌고요. 뭐 유영철이나 정남규나 강호순 등이 이제 등장하게 됐고 그 중에 이제 그 강호순이라는 연쇄살인범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겨울만 되면 갑자기 여자가 군포에서도 하나 없어지고 또 이제 수원에서도 하나 없어지고 또 이제 화성권에서도 없어지고 이렇게 다 증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도대체가 가출인지 실종 신고가 들어오긴 하는데 범죄 피해인지 그때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었는데 3년 차가 돼서야 시신이 한두 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실종 신고가 서남권에서 발생했던 실종 신고가 모두 강간 살해됐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죠. 여러분들 같으면 비슷한 여자들이 계속 실종이 된다. 그러고는 범죄 피해를 당했을 수가 있겠다 하면 어떤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나요? 그 범죄자가 경찰을 정말 잘 피해 다니고 물론 다닐까요? 피하지 않으면 검거됐겠죠. 네, 그렇죠. 피해 다닐 능력이 뛰어나다. 또 범죄 방법을 조사하는데 네. 범죄 방법이 매번 달라서 못 잡았어요. 그 근처에 있는 범죄자들을 좀 좋은 아이디어예요. 아까 저기 뒷부분에 이제 일반인 당첨객께서 전과 이런 얘기를 하셨죠. 맞아요. 보통 이제 이렇게 비슷한 전력 한 곳에 꽂히면 계속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데이터 안에서 봤던 전과 13범의 강간범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7번이 성범죄 전력이에요. 강간, 강제추행, 강간미수, 강간, 강제추행, 강간미수. 그분은 그 기간 동안 20세에서 한 40세까지를 진짜 교도소만 일관된 이유로 계속 드나드는 그 사람, 진짜 만나고 싶었던 그분. 진짜 일관성 있게 그 성적인 일탈적 욕구라는 게 강렬한 어떤 행동에 동인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그때 느낄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강호순 사건이
3년 동안 이렇게 미제에 빠지게 됐으면 저 같으면 성범죄 전력자들을 싸그리 다 뒤질 것 같아요. 경기 서남부권에 성범죄로 교도소를 갔다 온 사람들의 자료를 다 뒤진다. 그게 제일 이제 수사의 시작 지점이 아마도 됐었겠죠. 그런데 강호순을 못 찾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범죄자가 아니구나. 전과가 없구나. 아주 정확해요. 그러면 여자를 여러 명 강간 살해한 이 강호순이 성범죄 전과가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예, 신고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신고하기가 쉽지가 않죠. 공포스럽기도 한데다가 신고하면 그 즉시로 내가 성범죄 피해자라는 낙인을 평생 안고 살아야 되니까 사실은 암수범죄가 굉장히 많죠. 예.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크게 좀 얘기해 볼까요? 친고죄. 네, 친고죄가 참 그게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성범죄를 안 저지른 게 아니었어요.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친고죄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경찰에다가 강간 당했어요 하고 신고를 했는데 문제는 합의가 되면 끝나는 사건이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강호순은 돈을 주고 합의를 해서 사실은 수사 기록은 있는데 전과 기록은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3년 차에는 드디어는 시신이 여러 구 발구가 되면서 수사 경력 조회를 전부 다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범죄로 수사라도 받아본 사람으로 범위를 넓혀가지고 찾다 보니까 그 인근 지역, 예컨대 국도 2개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지역에 직장과 거주지가 함께 있는 사람이 등장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호순이었어요. 그래서 검거를 드디어는 하게 됐죠. 결국에는 친고죄가 폐지가 됩니다. 나영희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아동 성범죄 친고죄는 2008년에 폐지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군가가 강간을 당하고 있는 걸 보면 당사자한테 고소를 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볼 게 아니고 지나가다가 그냥 저기 강간 사건이 있으니까 빨리 가서 나쁜 놈을 잡으세요 하고 강도 사건처럼 그냥 신고하셔도 그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그러면 제일 재범을 잘 저지를까요? 어떤 사람들이 성범죄자들 중에서? 혼자 가족이 없는 사람? 그것도 한 가지 요건이긴 해요. 성적 학대 경험이 있는 사람, 어릴 때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성적으로 학대 받으면 그러면은 이제 그게 회복이 안 되고 성일탈, 뭐 이상한 성적인 도착으로 빠지면은 그 도착 때문에 성범죄를 나중에는 가해하는 경우도 있죠. 유명한 그 사례가 사실은 정남규라는 연쇄살인범은 그렇게 해서 연쇄살인이 시작됩니다. 아주 어릴 때 남자 가해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자였어요. 예, 피해가 회복이 안 된 채 연쇄살인범으로 결국은 둔갑을 했죠. 혹시 직업 관련된 직업? 예. 어떤 직업? 약간 제자 많은 직업 이렇게 약간 존경하는 위치에서 이렇게 약간 그 제자들이 있구나 막 힘없는 약간 제자들을 착취한다. 권력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들어갔는데 죄를 자기의 생각보다 좀 가볍게 받았을 때. 형벌이 네. 이렇게 관대하구나. 네. 아니면 아예 형벌을 안 하는구나. 네. 뭐 그것도 그럴 수가 있죠. 예. 충동 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충동 조절을 잘 못하는 사람. 예. 그것도 상당히 그럴듯한 가설이죠. 이 많은 가설을 누가 대답해 줄 수 있어요? 13번 그분. 네, 그분이 그렇죠. 못 만나서.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네,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당했죠. 13번이나 경험이 있으세요. 네, 그 사람밖에 모르죠. 정책을 세우는데 당사자가 없이 어떻게 정책을 세웁니까? 연구를 많이 했어요. 수없이 많은 전 세계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온 결론, 도착이 있는 범죄자. 성도착만큼 강렬한 욕망은 없다는 거예요. 성도착은 왜 생기느냐? 그거는 사실은 명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추정컨대 어릴 때 음란물을 굉장히 많이 보고 또 아동 무슨 음란물 같은 거를 많이 보는데 거기에 강간 무슨 시나리오 같은 게 들어있는 그런 이제 음란물에 심취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사이코패스 때문에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생이. 네. 소시오패스 때문에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소시오패스가 소시오패스. 요즘 뭐 많이 나오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사이코패스 제일 많이 보신 분이
자, 사이코패스 진행하시는 프로그램 때 많이 보셨잖아요. 네. 소시오패스 많이 보시고. 네. 사이코패스가 더 무서우세요? 소시오패스가 더 무서우세요? 저는 소시오패스가 더 무섭습니다. 그렇죠. 네. 소시오패스가. 사실은 사이코패스는 더 무서워 보이긴 하지만 확률적으로 더 낮은 얘기죠. 근데 네. 소시오패스는 인구 100명당 4명 이상 나옵니다. 네. 더 높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소시오패스들은요, 반드시 만나보신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이러세요. 나 소시오패스 만난 적 없는데? 나 그런 경우 별로 없었어. 자,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소시오패스의 가장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소시오패스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소시오패스를 만날 일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가깝고 좋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한 용건이나 목적이 없어도 대화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소시오패스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용건 없는데도 말 거는 것들이에요. 왜? 나는 용건이 있어야만 대화를 하거든요. 소시오패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내가 필요할 때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너무 많은데 그런 주변에. 그리고 내가 필요 없어지면 나한테 다시 굉장히 차갑게 돌변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갑자기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시오패스로 돌변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들이 있죠. 사람을 이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을 도구로 생각한다는 거.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중요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하지만 어쨌든 소시오패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필요할 때만 나한테 잘하고 내가 필요 없어지면 나를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소시오패스들 우리는 경험했고 실제로 굉장히 가까운 사람으로도 둬본 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소시오패스들을 결국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시오패스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만나는 게 상책이에요. 근데 소시오패스들은 대부분의 연구들을 보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자기의 소시오패스적 성격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리학자들 중에 상당수가 어떻게 하면 소시오패스들도 숨길 수 없는 그 사람의 본능적 특징들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잡아낼 수 있을까? 그런 걸 연구하기 시작했죠. 무슨 얘기냐? 짧은 시간에 벌어지는 일, 즉 습관적인 반응을 보면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어요. 여러 명의 형제 자매가 있는 그런 부모님이 계신데 그중에 셋째 딸이 부모님 계신 그 집을 오랜만에 방문을 했는데 심근경색으로 아버님이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째 딸은 너무나 놀랐겠죠. 119 구급대를 불러서 병원으로 당연히 급히 옮겼을 테고, 그리고 병원에서는 당연히 응급수술에 들어갔겠죠. 그리고 이 응급실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경황이 너무나도 없었던, 하지만 이제 막 정신을 차린 이 셋째 딸은 자기 첫째 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아버님이 쓰러져 계셨고 그래서 내가 급히 아빠를 응급차에 모시고 지금 병원에 와서 이제 막 응급실에 들어갔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첫째 언니한테. 자, 그러면 이 첫째 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대답을 했어야 되나요? 거기가 어디야? 지금 갈게. 어디가 괜찮아? 아빠 괜찮니? 그렇죠? 두 분의 대답이 합쳐진 게 당연히 상식적인 대답이죠. 거기 어디니? 아빠 괜찮니? 그런데 소시오패스들은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너 왜 응급실에 전화하기 전에 나한테 전화 안 했어? 헐. 뭐예요? 아빠의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 왜 나한테 먼저 전화하지 않고 응급실에 전화했어? 자, 우리가 이런 사회적 현상을 많이 봐요.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어떤 다른 경제적 손실이 있었는지, 어떤 정치적인 손실이 있을지 손익이 있을지를 따지는 사람들 있죠. 심지어 우리는 국가적으로 다들 아파하는데도 그 손익을 따질 수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소시오패스적 성향이 강합니다. 심지어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도 돈으로 환산하는 사람들, 가장 경계하셔야 될 소시오패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국 언젠가 내가 용도가 다했을 때, 그리고 내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힘이 약해졌을 때 나에게 이런 행동을 보일 사람들입니다. 멀리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시오패스적 사람들은 절대로 뽑으면 안 되는데 이걸 굳이 오히려 나서서 뽑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그게 압박 면접하시는 회사예요. 온갖 수치스럽거나 당황스러운 질문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상대방이 당황해하면 얘는 일을 못할 거예요라고 하는 어이없는 생각을 하시죠. 이런 당황스러운 질문에 오히려 당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속이고 무언가를 도구적으로 사용하며 정서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내가 이 면접을 통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으로 감정이 메마른 무서운 사람들은 내가 내 회사에 스스로 불러들이는 그런 일들을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